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주제가 달러의 힘의 약화보다 더 큰 문제, 신뢰 상실. 저는 지금 시대가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알고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이런 연장선에서 이제 이 주제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니까는 달러 힘이 약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달러 힘의 약화 측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은행 중에 하나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 대폭락,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 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할 의향을 내비친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이제 부상을 했었지요. 그 문제를 좀 이제 그러니까 이슈와 연결시켜서 달러 힘의 약화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문제는 사실 달러 힘의 약화보다도 신뢰 상실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헤게모니의 원천적인 하나의 힘은 사실 우리가 달러나 군사력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기저에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규칙이라는 게 있죠. 바이든이 툭 하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국제 규칙, 이것을 이제 위반하는 거. 그 규칙을 사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지요. 그 규칙은 한 시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대를 지배를 해왔고요. 지배를 해왔는데 어떤 규칙이 지배를 하려면은요, 그것은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신뢰 상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요. 달러 힘의 약화를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달러의 힘이 약화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탈달러 현상을 얘기하려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러니까는 탈달러는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론적인 것이지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달러의 힘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러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서요. 제국은요, 내부의 문제로 붕괴돼요. 외부의 그러니까 공격으로부터 그러니까는 붕괴되기보다는 내부의 문제로 되게 붕괴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달러의 힘의 약화는요, 미국 자신이 스스로 그러니까는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한번 요약을 해드린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뭐 길게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소급해 가지고 한번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0년도 2월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전대미문에 우리가 감염병 사태를 팬데믹을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산업문명 실패라고 봅니다. 근대 산업문명의 실패.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그러니까는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쁘게 말한다면 착취하는 이런 자연관이 근대 산업문명의 어떤 문명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만을 보여줬던 것이 산업문명관이잖아요. 근데 이 산업문명의 결과가 자연을 그러니까 하나의 이용수단, 착취수단으로 감으로써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을 파괴시키고 그 결과로 우리가 기후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산업문명 실패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근대 우리가 하나 실패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중심주의 세계관이죠. 자국 중심주의 세계관이죠.
자국 중심주의 세계관이요. 민족주의라는 게 민족주의가 장점도 갖고 있지만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자기민족 중심주의잖아요. 자기민족 중심주의가 나온 비극이 바로 뭐냐면은 제국주의 전쟁이었었죠. 제국주의 전쟁이었었고 그 제국주의 전쟁의 목표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하나의 세계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중심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심국가는 주변국가한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도 자신은 그러니까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자신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즐기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의 주권은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농락을 해도 괜찮다는, 그러니까는 이러한 하나의 오만한 하나의 국제 질서 세계관이죠. 근데 그러한 그 세계관을 주도했던 것이 영국,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현재 뭐냐면 자신이 세계의 중심국가를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이러한 패권주의의 결과물이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이 갈등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인류 사회가 다원화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하려면은 한 국가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전 세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입니다. 국가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가 계속해서 하나의 왕노릇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는 국가들을 소위 말해서 제압을 하고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패권주의인 거 아닙니까요? 그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서 우리가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뭐겠습니까요? 이 유가 폭등이라든가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리 비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즉 화폐를 많이 풀어가지고 생긴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도 비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비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은 경제적인 처방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처방을 제대로 내려야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원인이 그러니까 비경제적인데 경제적인 처방을 내린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도 판단 실패를 한 것이게 된 것이고 잘못된 대응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인플레가 악화되고, 인플레가 지금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게 이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됐고, 그것이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과 지난해 10월 달에 미국채, 소위 말해 미국채를 비롯해서 선진국 국채,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 소위 국채 가격의 폭락이죠. 국채 가격의 폭락이 그러니까는 수반됐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2월 달에는 다시 채권 가격이 또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3월 달에 은행위기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대응하는 방식은 달러 풀기죠. 달러를 푸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항상 그랬듯이요.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인 달러를 찍어서 달러를 푸는 거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요? 여전히 뭐냐면은 이 은행위기를 겪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예금의 인출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은행들은 대출을 축소하게 되면서 침체의 그림자가 그러니까는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증대됐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그동안의 것을 요약을 했던 것들이잖아요. 요약을 했던 것들인데 오늘은 거기에 좀 플러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소위 말해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소위 재무제표를 공개를 했죠. 1분기요. 모든 이제 우리가 상장 기업들은 분기별로 실적을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24일 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16달러였었습니다. 주당 16달러였었는데 이게 공개되고 나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 26일, 그러니까 주말은 사치하고라도
26일에 이미 그러니까 한 65% 가깝게 폭락을 했었죠. 그 폭락한 원인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재무제표가 딱 공개됐는데 재무제표를 딱 들여다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일단 뭐냐면 은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랬죠. 은행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가지고요. 고객의 돈을 가지고 혹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사업체들입니다. 돈놀이하는 사업체들이야. 남의 돈을 가지고요. 그 남의 돈의 주축은 바로 뭐냐면 예금이죠. 고객의 예금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축은 뭐냐면 차입금이죠. 차입금.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은행채를 발행한다든가 하여간 남한테 빌려오는 차입금이죠. 이 양대축이 그러니까 은행이 돈놀이하는 원천입니다. 원천이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한다거나 가장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돈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놀이를 해야 되는 건데 대출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다음에 뭐냐면 수익 증권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죠. 이 양대 하나의 축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즉 은행은 고객이 요구할 때 지급해야 될 지급준비금을 최소한 남겨두고 대출과 그다음에 수익증권을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딱 대차대조표를 보니까는 밸런스 시트를 딱 보게 되면 보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2022년 지난해 12월 말, 지난해 4분기죠. 4분기 말에 이 은행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총 예금액이 1764억 달러 정도 있었었는데 이게 올해 3월 말을 딱 보니까 1044억 달러로 약 720억 달러가 줄어들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그 각주에 이 각주 2번이 달려 있잖아요. 그 슈퍼스크립트의 유첨자예요. 토탈 디파짓이라는 항목에 보게 되면요.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거기 2번에 보게 되면 뭐가 돼 있습니까? As of March 31st, 2023. 그러니까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국의 대형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를 사실상 그러니까 지원받은 거. 대형은행들이 돈을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저축 예금으로 들어준 거죠. 들어줘가지고 예금을 지원해 준 거죠. 이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102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금액이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요. 이것은 전체 예금액의 한 거의 58%에 해당돼 58%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실상 뱅크런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위 말해서 재무제표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그러니까 고객들이 예금을 계속 빼나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신호를 줌으로써 주식의 주가의 대폭락을 그러니까는 가져왔던 거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가장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지난주 그러니까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사태에 소위 말해서 그 빙산 올라온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냐면은 자, 은행에서 예금이 인출이 막 일어났어요. 예금이 인출이 났으면은 소위 말해서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의 돈의 양대축이 고객의 예금하고 차입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객의 예금이 줄어들었어. 그럼 뭘로 메꿔야 됩니까? 차입을 늘릴 수밖에 없죠. 뭐 나머지 남아있는 수단이 차입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차입금이 그러니까 급증한 걸 보여줍니다. 차입금이 급증한 거를 그러니까는 사실 이 4월 달에 급증한 게 보여지죠. 예? 이게 4월 달에 이제 저겁니다. 차입액이 급증한 게 노란색 막대기가 거의 그러니까는 10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차입액이 증가한 것이 바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문제가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자산 규모로 한 19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은행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예금액의 흐름입니다. 은행들의 예금액의 흐름인데 소위 말해서 미국은 그러니까 25개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소위 유사시 충격이 왔을 때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은행이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노란색 선이 25개 대형은행의 소위 말해서 비보증 저축성 예금액, 그러니까 25만 달러 이상의,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액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저 색은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게 색깔은 이쁜데 제가 색깔 이름에서 위에 하여간 있는 색은요, 소규모 은행들, 그러니까 25개의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보증되지 않은 저축성 예금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예금액의 인출,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지금 밑으로 다들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2022년부터 이제 진행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거를 얘기를 하는데, 대형은행들, 25개 대형은행에서 저축성 예금액들이 그러니까는 이미 2022년부터 많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소규모 은행들도 저축성 예금이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사태가 있기 전부터 대형은행에서도 이미 그러니까는 비보증 저축성 예금액, 그러니까 규모가 큰 저축성 예금액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정기예금 같은 거죠. 이런 데다가 묻어두려고 했던 예금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빠져나왔는데 왜 빠져나왔느냐? 왜 빠져나왔냐? 그다음에 그 빠져나온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통화량의 그 구성 요인들로 오른쪽 그림은 나눠서 본 겁니다. 나눠서 보니까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앞에 이제서 얘기는 제가 색깔을 잘 얘기를 못했었던 저 색깔이 저축성 예금이 상품별로 보게 되면은 저축성 예금하고 MMDA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불성 저축성 예금이잖아요. 요구불성,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뭐냐면 수익을 주는 소위 수시 입출식,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요. MMDA를요. 소위 머니마켓에다가 운영하는, 은행들이 머니마켓에다가 운영하는 하나의 그런 상품이죠. 저축성 예금과 MMDA에서 많이 빠져나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MMDA는 대개 이제 그러니까 단기로 되게 운영하는 자금들인데, 는 자금들이고,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 묻어두는 이제 그런 상품들인데, 이 두 개에서 대규모로 그러니까는 자금들이 인출이 일어났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인출이 왜 일어났느냐?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은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긴축을 시작했잖아요. 연준이 긴축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달러 찍어가지고 국채라든가 MBS를 대규모로 사들였는데, 이걸 다시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던지고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그러니까 회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저축성 예금 인출로 대응을 했다 이겁니다. 즉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돈에 대한 돈을 그러니까 확보하는 게,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니까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저축성 예금이 빠져나왔다 이거예요. 빠져나와서 어디로 왔느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보다 높은 자산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제가 이제 그러니까 29일이니까는 이게 미국 시간으로 29일이니까요. 어저께 저거죠. 보게 되면요. 저축성 예금은 4.3%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 이자율입니다. 머니마켓 같은 경우는 4.75%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은행이 그러니까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CD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5.1%입니다. 그럼 당연히 고객들 입장 속에서는 저축성 예금에다가 4.3% 받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거기다가 묻어두겠냐고요.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머니마켓이나 CD 같은 단기성 상품이지만은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옮기지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축성 예금에서 세이빙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머니마켓이나 소위 말해서 CD 이런 소위 말해서 수익성 자산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당연히 이동을 하죠. 조금만 금리 차이가 나도 고객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계속해서 작년 내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잠깐만 자금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렇죠? 자, 이 결과인 겁니다. 이 결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은행에서 인출이 생긴 거예요. 자금이 인출이 생겼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소위 말해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더불어 가지고 한번 낙인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다음에 그것의 이제 후유증은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은행들의 모습, 은행들에서 예금이 인출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지난해부터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네? 보편적인 모습. 네? 특히 저축성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수익성인 좀 괜찮은, 그러니까 자산으로 다 이렇게 옮겨가는. 그래서 우리가 3월 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은행주를 보게 되면요, 은행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JP 모건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한 5% 정도가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3월 초에 비해 가지고 지난 두 달 동안에 그러니까 주가가 5%나 떨어졌어요. 뱅크 그 옆에 있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여전히 한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웰스파고도 마찬가지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죠. 한 8% 하락했잖아요. 골드만삭스도 4% 정도 하락했고, 지난 두 달간입니다.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니까요. 시티도 그러니까는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은행주가 이렇게 빌빌대는 이유가 바로 은행의 이 모습이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인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두 달간에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특정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뱅킹 시스템의 문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슨 뱅킹 시스템이냐, 몇 개 은행의 문제지 이러는데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지금 구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난 두 달간의 기술주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애플 한 12% 올랐고요. MS는 그러니까 한 20% 올랐고, 구글도 한 15% 올랐고,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거의 한 30%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은행주들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바닥을 기고 있다 이거예요. 회복이 안 돼주고 있다 이겁니다. 3월 초 모습을요. 예? 그럼 그게 왜 그러느냐? 자, 저축성 예금에서 돈이 인출됐어요. 그럼 은행들은 그러니까 고객의 예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고객의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뿐이 없죠. 뭐 차입을 늘리는 겁니다. 차입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입을 늘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등이 파산하고 그러면서 인출은 더 증가하고 차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자, 이 노란색이 뭐라 했었어요? 이게 대규모 은행입니다. 25개 대규모 은행이고, 여기 물론 퍼스트 리퍼블릭도 포함됩니다. 자산 규모 19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색깔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추이로 올라가지만은 하여간 소규모 은행들이고요. 그런데 올해 3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차입 규모가요. 수직선을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입이 저축성 예금 인출이 지난해부터 진행이 됐고, 차입이 그러니까는 그것을 메꿔 왔던 거예요. 차입 방식으로 메꿔 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월달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차입에 주요 구원투수가 누가 있느냐? 연준이 등장한 거죠. 예,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몇 개 은행들이 문 닫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연준의 대표적인 그러니까는 그 지원 방식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이후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시장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은행들 파산의 요인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액면가치 기준으로 담보를 인정해줘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은행들의 그러니까 기간 자금 조달 프로그램이죠. 최대 1년까지 그러니까는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연준이 텀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요, 텀이라는 게 기간이잖아요. 텀이라는 기간을 쓸 때는 좀 자신들이 평상시에는 되게 짧게 빌려주는데,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는데 좀 긴 시간 빌려줄 때 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텀이라는 용어를요. 그래서 은행들에게 그러니까는 긴 기간 동안에 은행들의 자금 조달을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그러니까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라든가 MBS를 시장 가격이 아니라 액면 가격, 그 채권의 액면 가격으로 그러니까는 담보를 잡아주고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그 이 보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주는,
연방예금보험공사도 그러니까 은행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규모가 거의 3천억 달러가 넘게 지금 이렇게 연준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월 그러니까 중순 넘어가면서부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요. 예? 연준이 구원투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차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예? 차입을 한다 했었는데, 3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는 은행들의 그 차입에 주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나선 거지요.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이 진행형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지금 4월 말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차입을 하다 보면은 차입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고객한테 예금을 유치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물론. 예? 은행이 남의 돈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돈놀이를 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객한테 예금을 유치할 때는 예금 이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금 이자요. 그렇죠? 그 예금 이자가 아까 저축성 예금에 대한 예금 이자라든가 아니면 요금 예금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자 거의 안 주는 이런 것이 이제 조달 비용이죠. 근데 차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차입을 할 때도 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차입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뭡니까? 채권 발행이잖아요. 채권 금리잖아요. 채권 수익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은행은 전통적으로요, 짧은 기간 동안 빌려가지고, 긴 기간으로 자기가 확보한 자산을 운용을 하죠.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지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요? 금리는 대개 시간에 비례하잖아요. 시간이 짧으면 금리도 낮고, 시간이 길면 금리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장기로 그 자산을 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긴 시간 동안 2년, 3년 뭐 이렇게 길게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장기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왜?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단기보다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대개 11월 중순 이후부터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노란색 그림은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미국채 5년물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쁜 색깔은 10년물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5년물 수익률하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연준금리 있잖아요. 연준금리요. 지금 우리가 4.75에서 5.0까지 돼 있는 연준금리와의 그 격차입니다. 그러면 연준금리는 가장 짧은 금리잖아요. 기간이요. 예? 가장 짧은 금리이고 5년이나 10년은 뭐냐면 적어도 중기 시장금리나 장기 시장금리 하나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금리란 말이에요. 수익률은요. 근데 이게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밑에 빨간색으로 박스했듯이 마이너스 구간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구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게 5년물 수익률하고 연준금리하고 차이예요.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이게 제가 지금 그 중간에 이렇게 그 경계를 좀 이렇게 비워놔야 되는데 비워놓지 않고 바로 이어서 그러는데요. 하여간 이게 한 3분의 2 부분은 뭐냐면요. 금융위기 전후입니다. 금융위기 전후예요. 그러니까 2004년 7월부터 2년간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는 한 1%에서 5.25%까지 4.25%포인트를 쫙 올립니다. 올리면서 2006년부터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주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금융위기로 이제 그러니까 이어지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 그림이 뭐냐면요. 미국채 5년물 수익률하고 연준금리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요. 2006년 한 7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즉 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연준금리가. 그래서 가장 단기 금리가 시장에 그러니까 중기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요. 우리가 되게 그렇게 됐을 때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한다 그러죠.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낮출 거기 때문에
낮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연준금리보다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미래를 반영하는 5년물 시장금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연준금리하고 시장의 금리의 그 격차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대개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어떤 위기가 도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끝부분에 있는 건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는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는 11월 중순 때부터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구간으로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의 값이 과거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가장 컸을 때보다도 조금 초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는 이 도래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징조로서 일부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이유인 겁니다. 5년물 수익률이 연준금리보다 낮아진 이거를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10년물 수익률하고 미국제 10년물 수익률하고 연준금리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가 좋을 때는 10년물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연준의 이 기준금리보다도. 근데 연준 기준금리가 더 높아진 거예요. 장기 시장금리가 더 낮아진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그림이 앞에 그림하고 비슷하죠. 현재도 앞에 그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는 오고 있다. 경기 침체의 신호를 알리는 거다. 아니면 새로운 위기를 그러니까 가는 거다.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은 장기 금리가 더 낮은 거예요. 연준이라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할 때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하나의 처방인데 그래서 장기로 운용하는 건데 단기 금리가 더 높은 거예요. 장기 금리보다 지금이요. 그렇죠? 단기 금리가 더 높은 거예요. 장기 금리보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장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장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기로 자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가 더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그림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밑에 빨간색 밑에 보라색으로 제가 쓰는 게 퍼플색으로 장기 차입을 해서 단기 대출을 은행들한테 강요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비용이 단기로 차입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압박이 큰 거지요. 단기 금리가 높으니까는. 그러니까 장기로 빌려주게 되면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단기로 빌려가지고 장기로 운용을 하게 되면 은행은 손실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장기 차입을 통해서 단기 대출을 강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 쭉 떨어짐으로써 채권의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국채라든가 MBS가 그 액면 가치보다 많이 시장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실현 손실이 증가했다 그랬는데 미실현 손실이요. 근데 그거를 많이 그러니까 회복시켜줬다 그랬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짐으로써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은행들의 영업 방식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로 차입해서 단기로 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단기로 대출하는 것이 하는 건데 단기 대출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은행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장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단기 수익 자산에다가 운용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뿐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소위 말해서 은행들에서 예금이 인출되어짐으로써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연준이 그 자금 투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기관물
기간으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지원해주고 있는 게 아까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라 했잖아요. 이 금액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죠. 3월 중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초창기만 하더라도 초기에 있었죠. 실리콘 밸리은행이 파산했을 때요. 한 120억 달러였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는 한 813억 달러가 지난주 이제니까 까지 지난주에 정리된 걸로 보게 되면은 연준 연준의 재표를 보게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813억 달러까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우리가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예? 6배 이상 7배 가깝게 그러니까는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행들을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소위 말해서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이 지원은 연준의 자산 연준이래. 은행들의 자산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건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그러니까 자산을 대출로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는 수익성 유가증권에다 투자를 하는데 수익성 유가증권들의 그러니까는 시장 가치가 투자한 증권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자산에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그 자산 손실을 그러니까는 발생하지 않도록 액면 가치로 그러니까는 담보로 잡고서는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부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부분은 바로 뭐예요? 부채, 차입 부분에 대한 역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들로 하여금 장기로 차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로 차입해가지고 단기로 운용하는. 이건 사실 그러니까는 은행의 영업 방식으로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영업 방식인 거잖아요.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대출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에서 그러니까 예금은 인출돼 나가고 있는데 인출이 왜 일어났어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 수익성 자산들의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은행에서 그러니까는 저축성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수익성 자산으로 그러니까 다 옮겨가더라 이거예요. 옮겨가더래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러니까는 그 중요한 그 자금 조달 원의 하나인 예금이 줄어드니까는 그걸 차입으로 메꾸고 있는데 장기 차입을 강요받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장기 차입을. 예? 단기로 차입을 하는 것이 관행했는데 장기로 차입하는 것을. 예? 왜? 단기 차입은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럼 장기로 차입을 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냐? 예? 어떻게 운용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요. 예? 장기로 차입을 하다 보면은 자금을 운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쭉 올린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린 거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요. 그렇죠? 물가 안정을 타겟으로 해서 쭉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금리도 올렸고 양적 긴축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소위 통화정책의 정상화죠. 근데 이게 은행 시스템의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려다 보니까 물가에 대응을 해가지고 통화정책을 전개하려다 보니까 은행 시스템에 상당한 그러니까는 타격을 준 거예요. 예? 즉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넘는 동안에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는 초금융 완화에 미국 은행 시스템이 길들여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응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노출된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연준이 대응하는 것은 금융위기 때처럼 달러 공급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 공급만 가지고 해결이 부족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달러 공급으로 자산 부분의 문제는, 자산 부분에 균열이 생긴 거는 좀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땜질이 좀 되겠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차입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금리를 다시 초금융화로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를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내려가면 인플레이션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 속에서는 연준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미국 은행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그러니까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연준은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자인데 달러를 그러니까는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존재인데 그럼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듯이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은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가 초래한 비용들이라 이겁니다. 이게. 예?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원적으로는 이 산업문명, 근대 산업문명에 그러니까는 이 비용이라 이거지요. 그것이 바로 비경제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이 초래한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결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가 생기면은요. 금리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긴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또 감당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도 미국의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체력이 그러니까 존재하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체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미국은 양대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달러의 힘, 또 하나는 뭐냐면 혁신의 힘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사실 20세기의 미국 헤게모니의 원천이잖아요. 미국의 원천은요, 달러의 힘만이 아닙니다. 달러의 힘 그 이전에 혁신에 있어서 그러니까 챔피언을 했었잖아요. 혁신의 챔피언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미국을 부러워했던 것이 그 혁신의 챔피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혁신의 힘으로 달러의 힘도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엘리트들도 일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 왜?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는.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혁신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이것은 임시 방편책이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일부 엘리트들은요. 미국 엘리트들은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이 로마 제국도 그랬고 어느 제국이나 제국이 그러니까 균열이 갈 때는 뭐냐면은 그 제국의 힘을 가져다 줬었던 원천적인 힘 그 제국들은 다 보게 되면요. 제국이 될 때는 다른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 힘을 가지고 있죠. 로마 같은 경우 굉장히 개방성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상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혁신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20세기에요. 근데 이게 2010년대 이후에 길게 보게 되면은 90년대 말부터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 생태계의 전환 과정 속에서 예? 여기서 지금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게 결국은 저는 승부처라고 봐요. 승부처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는 미국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완성될 수 없다. 예, 전혀 안 맞는 우리가 흔히 역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소위 모순적인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본주의는 봉건제하고 양립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양립 불가능한 체제예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가, 자유의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자유의 공기가. 근데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신분제적인 구속, 자유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체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본주의가 봉건제의 그 태내에서, 봉건제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역사가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요. 그럼 마찬가지로 미국 자본주의라는 태내에서 소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문명의 씨앗은 태어났지만은 그거는 미국 자본주의하고 저는 양립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양립 불가능하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는요, 전 세계에서 제 자랑 한마디만 해볼게요. 네트워크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90년대 중반에 건국대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90대 중반에 네트워크 경제라는 과목을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 없는 경제학 과목은 개설하기가 힘들어요. 왜? 주변 다른 동료 교수가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요. 제가 필요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개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처음이었어요. 지금 뭐냐면 디지털 경제 생태계하고 그 이전에 소위 말해서 산업 경제 생태계하고는 전혀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걸 이제 만든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하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인터넷이 나온다는 것을 누구도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중에서 예상을 해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면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업디자인진흥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홍대 미대가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산업디자인진흥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뭘 배웠냐면 웹 디자인을 초창기에 처음 나왔을 때요. 웹 디자인을 제가 그 4월달하고 5월달 매주 토요일날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4월달 5월달에 토요일날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요. 하루에 8시간씩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러니까 한 주에 16시간이죠. 집중교육을 제가 2달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료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 당시에 거기 가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쭉 있고 저는 사실 경제학 교수로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하나의 분야에 호기심이 생기게 되면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달 동안을 그 날씨 좋은 2달 동안 주말에는 나 찾지 말라고 그 당시도 굉장히 외부 활동 때문에 바빴었는데 나 찾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2달 동안은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 없이 2달 동안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경기도 하남에서 거주할 텐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대학로까지 동수동 대학로까지 제가 가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그 기술적인 그 세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 경쟁을 개설을 했어요, 제가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일부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우리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이행한 영국조차도요 3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디지털 생태계 이미 다 조성돼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예? 근데 이 얘기는 과거도 제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왜 미국 경제가 혁신이 2010년대 이후에 정치됐느냐. 이게 미국 자본주의. 이거는 이게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